자, 88조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입니다. 이제 드디어 정부가 수립이 되긴 하네요.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실시가 되고, 그래서 이제 보통 선거, 평등 선거, 비밀 직접 선거 이 4대 원칙에 의해서 이제 선거가 이루어졌고요.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국회의원이 선출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김규식과 같은 남북 협상파 기억나죠? 그다음에 좌익 세력 박헌영 기억나죠? 이 사람들은 이제 결국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 반대하면서 선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아까 그리고 또 이제 또 전에 이야기했듯이 4.3 항쟁 제주도에서는 선거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기 어려웠죠. 그래서 제주도 2개를 제외한 선거구에서 제주도 2개 선거구에서 이제 투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198명의 국회의원이 선출이 됐고요. 이제 선거에 출마했던 이승만 계열들, 그 다음에 한국민주당 계열들, 친일파 세력들이라고 했었죠. 주로 이 세력들이 이제 당선이 됐지만 대부분의 당선자들은 무소속 계열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국민들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김규식 남북협상파 좌익 세력들 또 안 나온 상황에서 선택지가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무소속 계열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제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민족 사상 결국 이제 이 국회의원들을 처음 뽑았고 이들이 결국 이제 헌법을 만들죠. 이 재헌국회에서 국회의장 이승만, 부의장이 신익희가 선출이 됩니다. 헌법을 만들어요. 국호 대한민국 대통령제 단원제 국회 민주공화국 헌법.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선할 것을 하는 것을 천명했습니다. 중요하죠. 1948년 7월 17일 날 제헌절날 공포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이제 제헌절로 기념합니다.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국민의 기본권 폭넓게 보장했고요.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해놨죠. 그래서 경제적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사회 정의와 균형 있는 경제 발전을 위해서 자유를 조금 제한할 것을 가능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을 보면은 상당히 이게 우리나라 가리고 보면 이게 사회주의, 지금 북한인가 우리나라인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계속 이야기하지만 선생님이 사회주의를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당시 독립운동가들이 살았을 20년대, 30년대, 10년대, 20년대, 30년대, 40년대는 세계적으로 사회주의 사상이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을 때고 사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어찌 보면은 자본주의의 어쩌면 그런 좀 부작용으로 제국주의가 발전해 나온 상황에서 이 제국주의 국가들끼리 어떤 싸움으로 결국 세계가 힘들었던 이 상황에서 당연히 이제 그 대안적인 사상으로 사회주의가 이제 당시 지식인들한테 엄청나게 각광받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독립운동가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의 어떤 지식인으로서 우리가 독립이 중요하지만 독립된 그 후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이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면서 자기 자신을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하나의 어떤 혁명가로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헌법에도 이런 요소들을 많이 이제 어떻게 해요? 넣어두려고 했었죠. 대한민국 건국강령, 조선 독립동맹 강령 기억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자원과 기업은 나라가 운영하면서 노동자들이 기업의 이익을 균등하게 나누어 받을 수 있다고 명시를 해뒀습니다. 그죠? 조선 건국동맹 강령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재헌헌법에 따라서 국회에서 간접선거로 이제 대통령을 선출했어요. 그래서 투표를 한 결과 대통령 이승만, 부통령 이시영, 이시육 형제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내각을 구성한 다음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고요. 이것을 이제 국내외에 선포합니다. 유엔 총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 감사의 선거로 수립된 합법 정부임을 1948년 12월에 승인을 했죠. 북한 정부 수립 과정은 일단 넘어갈게요. 넘어가겠습니다. 4.3 항쟁이랑 여수순천 10.19 사건에서 선생님이 좀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가지고 자, 친일파 청산 노력과 농지개혁부터 할게요. 식민지 잔재를 이제 청산해야겠죠. 자, 우리나라를 만들어 나갈 어쩌면 밑그림을 이제 그렸고 그 골격을 이제 정했다면 과거의 안 좋은 그림자들 다 어떻게 해요? 지워 나가야겠죠. 또 과거에 어쩌면 안 좋은 어떤 잔재들 다 어떻게 이제 청산해야겠죠. 그래서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노력. 그 다음에 국민 일제강점기 때 조선인 대다수가 소작농이었던 이 안 좋은 경제 구조, 이거를 이제 새로운 조선인들을 위한 새로운 어쩌면 국가가 이제 독립이 돼서 국가가 건설이 됐기 때문에 이 소작농 처지에 빠져 있었던 이 농민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어떻게
자영농으로 이제 만들어 줘야겠죠. 이것도 하나의 어쩌면 사회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 이제 친일파 청산을 위해서 첫 번째 친일파 청산을 위한 노력부터 이야기할게요. 자,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재헌국회에서 당연히 어떻게 해요? 이제 국민의 열망에 따라서 이걸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반민족행위 처벌법 만들고요.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반민특위 만듭니다. 특별재판부를 이제 설치를 하고요. 이 반민특위는 1949년부터 일제 강점기의 반민족 행위자를 조사하고 관련자를 기소하면서 처벌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게 정부의 당시 이승만 정부의 어떤 조직적인 방해, 경찰들의 방해로 크게 성공하지 못해요. 사실 이걸 수업하면서 선생님 좀 더 깊게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일단 여기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당시 사실 이승만 정부, 이승만과 손을 잡은 당이 한민당인데 이 사람들 일단 친일파들이 이제 모였던 이제 당이고 그 다음에 조선 미군정은 한반도 남쪽에 들어오면서 조선 총독부의 어쩌면 행정 조직을 그대로 이제 두면서 통치를 해요. 그래서 조선 총독부의 관리, 조선 총독부 소속 경찰들이 그대로 미군정 소속의 어떤 관리 경찰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똑같이 조선인들 위에 있어 버리는 상황이 생겼죠. 특히 경찰들은 거의 다 일제 친일 경찰들이 그대로 미군정 때 경찰, 이승만 정부 때 경찰로 그대로 남아 있고 이 사람들이 시간 지나서 어떻게 했어요? 승진했겠죠. 고위 경찰로 이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경찰들이 또 조직적인 방해를 하고 이승만 정부도 이제 조직적인 어떤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얼마 없어요. 이마저도 어떻게 대부분 감형되거나 형 집행정지로 풀려나고요. 오히려 경찰들이 반민특위 사무실 습격해버립니다. 당시 이제 재헌국회 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이제 만들어진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특별재판부 이거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해버려요. 그 다음에 국회 프락치 사건을 이제 벌입니다. 그래서 반민특위를 이끌었던 국회의원들에게 어때요? 너네들 우리 정부, 우리 지금 남한 정부 무너뜨리려고 하는 너네들이 간첩이구나.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간첩이구나. 라고 하면서 구속을 시켜버립니다. 국회에도 프락치의 간첩이 있다라는 이유로. 그러면서 결국 국회에서 반민특위의 활동 기한을 단축하는 개정안이 통과되고요. 반민특위위원장이 사임이 됩니다. 우리 사회에 안 좋은, 선생님 생각했을 때 안 좋은 병폐가 뭐냐면 뭔가 옳은 말,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말을 기울이지 않고 이 사람 우리 조직을 분열시키려는 사람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 그런 분위기도 조금 있고 또 옳은 말을 하고 바른 말을 하면은 너 야 그러다가 어떻게 모난돌이 정 맞는 것처럼 너 그러다가 피해본다 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아마 이때부터 결국 우리 친일파 청산이 좌절되는 상황에서 이때부터 아마 우리 사회는 정의를 말하는 게 상당히 두렵고 힘들고 또는 정의를 말하다가 왕따가 되거나 또는 크게 피해를 받고 고초를 겪는, 그래서 정의를 아무도 말하지 않으려고 하고 정의를 말하려고 한 사람을 말리거나 정의를 말하려고 한 사람 자체도 엄청나게 큰 용기를 가져야 되는 아마 이런 사회가 되는 어떤 그런 시작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선생님은 자신의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가장 잘 보장되어 있는 정치 체제가 선생님 이제 민주주의 정치 체제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선생님 이제 여러분한테 민주주의의 어떤 중요성, 민주 시민의 자질에서의 어떤 중요성을 강조하거든요. 좀 슬프네요. 자, 그러면서 친일파 청산이 결국 이제 좌절이 됐고요. 그러면서 이승만 정부는 친일파 청산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위에 있는 북한 일단은 우리가 분열되면 안 된다. 위에 있는 북한을 일단 막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친일파 청산보다 반공을 더 우선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활동을 이제 제약시키고요. 결국 반민특위가 해체되면서 식민잔치청산은 이제 미완의 과제로 남고 지금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죠.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 인명사전을 몇 년 전에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친일 인명사전 아마 각 학교 도서관마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친일 인명사전 앱으로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농지개혁이에요. 두 번째, 농지개혁. 광복 당시 대부분의 농민들 소작농상태였죠. 이것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사실 이제 식민지 지주제 아래에서 일부 친일 지주들을 중심으로 통치를 해 나갔던 이런 일본의 어떤 정책과도 관련이 있죠. 그러면서 대부분의 조선 농민들은 소작농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 식민 통치하에서 이제 일본인들 또는 지주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토지를 재분배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북한은 빠르게 이제 농지 개혁을 이제 실시를 했고, 그 무산 몰수, 무산 분배, 완전 이제 사회주의적인 어쩌면 좀 강력한 어떤 혁명적인 어떤 개혁 속에서 사실 많은 또 반발들이 또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 농지 개혁은 시대적 흐름이자 과제였어요. 그래서 농지 개혁은 북한에서 보니까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남한도 사실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주들이 사전에 사실 빠르게 이제 자신들의 소작지를 이제 농민들한테 팔아 넘기기도 했었습니다. 90쪽 볼까요? 그래서 광복 이후 50년간 70만 정보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땅이 이제 자작지로 이제 소작지에서 자작지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사실 미군정이 먼저 이제 신한공사라는 걸 만들거든요. 이 신한공사는 뭐냐면 동양 척식 주식회사가 갖고 있었던 땅을 어떻게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미군정이 만든 공기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귀속농지 약 20만 정보를 이제 어떻게 소작인들한테 먼저 선매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정부가 이제 수립된 다음에 농지개혁법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이 농지개혁법을 이제 추진했던 사람이 초대 농림부 장관이었던 조봉암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사회주의 운동을 했던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했던 이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이제 근데 사실 사회주의자지만 김일성과 사이가 사실 상당히 많이 나빴고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독립운동을 했고 사회주의 운동을 했지만 남한에 남아서 이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농지개혁법을 이제 이 초대 농림부 장관이었던 조봉암의 주도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대농지 소유 상한을 이제 3정부로 해서 초과 농지를 이 3정부 이상을 갖고 있으면 이거를 이제 국가한테 이제 내어줘야 했어요. 하지만 국가가 그거에 대한 어쩌면 값어치를 이제 치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유상 매입. 그 다음에 이 거둬들인 땅을 농민들한테 이제 분배를 하는데, 농민들이 이제 그 땅에 어떤 국가로부터 받은 땅에 대한 어떤 제값을 또 치러줘야 했습니다. 유상 분배. 이 방식으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지주에게는 한 해 수입, 한 해 어떤 수확량의 150%를 이제 땅값으로 이제 지급을 해줘요. 근데 이제 현금이 아니라 이제 하나의 어떤 증권으로 이제 증서, 이 정도 이제 땅을 냈으면 이 정도의 어떤 달하는 가치에 달하는 어떤 뭐 주식 같은 거라 생각하면 돼요. 이 증권, 지가 증권을 이제 지급하고요. 쿠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쿠폰. 그 다음에 농민은 국가한테 이제 땅을 받았으니까 내야 되잖아요. 이것을 그 한 해의 수확량보다 25% 많은 120%를 내는데 이걸 5년 동안 나눠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생님 이제 사실 선생님 친한 이제 후배가 할아버님한테 물어봤거든요. 땅을 받으셨던.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부담이 많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엄청 좋아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유상 분배이긴 하지만 이게 수확량의 25%를 5년씩만 내면 자기 땅이 되니까 농민들이 이 자기 땅을 갖는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좋았고, 25% 내는 것도 사실 여러분 조선시대 때 세금 생각해 보세요. 상당히 이제 부담이 적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소장료 어때요? 소장료 막 50%, 60%, 70% 냈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더 부담이 적었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1950년 3월에 이제 농지개혁법을 개정해서 상한액을 이제 150%로 증액을 했지만 그래도 이제 환영을 이제 받았었습니다. 결국 이제 소작지가 사실상 폐지가 됐고요. 농민 중심의 어쩌면 토지 소유가 확립이 됐고 전 근대적인 지주제가 소멸됐습니다. 58만여 부의 어떤 58만여 정보의 소작지가 매입돼서 분배가 됐고요. 이 유상 분배의 어떤 부담 때문에 농민들이 소작농의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이제 존재하기는 했어요. 이제 어쨌든 이걸 다 이제 제대로 내지 못했던 사람들이 당연히 있었으니까요. 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국가에서는 이게
지주들한테 이제 결국 땅을 이제 거둬들이는데 집가증권을 주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어쨌든 우리가 정부가 만들어지고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대부분의 어쩌면 그 산업 구조가 농업 위주의 어떤 산업이기 때문에 빨리 산업을 이끌어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발전시켜야겠죠. 그러려면은 자본을 축적해서 이 자본을 바탕으로 시설을 공장을 만들고 회사를 만들 자본가들이 필요했고 이 자본가들을 정부가 육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 우리가 빠르게 이 지주들을 또는 농업 자본가들을 산업 자본가로 이제 전환시켜야 되는 게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지가증권을 발행해서 이 돈으로 지주들이 이제 회사를 설립해서 자본가가 돼서 산업을 이끌어주기 이제 바랬던 거죠. 근데 이게 사람들이 사실 이제 지가증권을 이제 현금화 시켜서 산업을 만들면 되는데 이 49년, 50년 바로 뭐가 터져요? 6.25 전쟁이 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6.25 전쟁이 터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결국 이제 다 이제 피난 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초반에 부산에만 이제 부산 근처에만 이제 결국 이제 어쩌면 이제 사람 그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하고 결국 이제 거의 남한이 거의 엄청 어려워지는 우리가 이제 엄청 어려워지는 상황이 이제 벌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이 정부가 발행했던 이 지가 증권에 대한 어떤 신용도가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고 사람들은 당시 피난 와서 당장에 먹을 생필품도 필요하는데 이 지가 증권이 사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나라 곧 망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걸 이제 사실 사람들이 이제 헐값에 이제 넘겨주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 이제 자본가로 성장해야 될 어쩌면 중소지주들이 많이 어떻게 해요. 이걸 몰락하게 되는 상황도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제 우리가 이 농지개혁을 통해서 사실 어떻게 해요? 유상매입, 유상분배라는 이 농지개혁을 통해서 사실은 산업화가 빠르게 이제 더 일어났어야 되는데 6.25 전쟁이 터지다 보니까 이게 또 이게 힘들어지게 되는 이게 또 악순환이 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아쉽죠? 자, 그 다음에 귀속재산의 처리예요. 일제강점기 동안 조선총독부랑 일본인들이 많은 토지와 공장을 소유하고 있었고요. 광복된 다음에 이 재산들이 이제 미군정에게 이제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미군정은 이 귀속 재산을 정부에게 넘겨줬어요. 근데 이게 상당히 엄청나게 이제 많이 재산이 컸어요. 왜냐하면 일본인들이 가장 좋은 어쩌면 공장과 토지를 갖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국가 총 자산의 80%, 당시 정부 예산의 10배였어요. 그래서 일단은 재헌헌법에서는 주요 자원과 산업을 국영 또는 공용으로 한다고 규정했지만 이승만 정부는 이 귀속재산 처리법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이제 나눠주는데 이게 어떤 사람들한테 나눠주냐면 정부와 관련이 있는 정경유착의 어떤 시장인데 자신들과 친한 인물들한테만 이제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헐값에 넘겨줘 버려요. 그래서 매각 가격도 낮았고요. 상환 기간도 길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점점 이때 이승만 정부 때 경제 정책이 많이 실패해가지고 물가가 엄청나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안 그래도 싼 값에 매입했는데 물가 상승률로 인해서 어때요? 이 가격이 점점 낮아지는 경우가 이제 벌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헐값에 이제 결국 일본인들이 갖고 있었던 시설이 좋았던 기업들을 이제 이 사람들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기업들을 매수했던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굵직굵직한 어떤 재벌의 시초가 되는 거죠. 시작을 알면 상당히 새로운 게 보입니다. 시작을 알면 새로운 게 보여요. 지금 뭔가 이렇게 떵떵거리고 있는 지금 뭔가 이렇게 하고 있는 어떠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시작들을 한번 우리가 보는 거고요. 그러면 새로운 게 보입니다. 더 깊은 이야기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 때 또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 단위로 끊어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2학기 중간고사 잘 보고요.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해남고 학생들 아침에 8시 20분에 막 졸린 눈 비비면서 오는데 선생님 그 모습을 보면서 대단하구나, 정말 성실한 친구들이구나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반 학생들한테도 이야기했지만 8시 20분에 나와서 수업 받고 방과후 받고 야자도 하고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이 어떤 대학교를 가더라도 정말
이 모습 그대로 잃지 않으면 정말 뭐든지 다 잘 해낼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런 여러분의 모습만 보더라도 크게 칭찬해주고 싶고 스스로에게도 이제 칭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설령 성적이 잘 나오지 않다 하더라도 선생님은 여러분의 어떤 잠재력, 여러분의 역량을 믿고 있으니까 너무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사 공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공부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어떤 세상을 조금 더 깊이 또는 또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보기 위한 것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튼 너무 성적에 너무 막 좌절하지 말고 여러분의 어쩌면 역량을 믿고 하루하루 또 즐겁게 행복하게 하나씩 하나씩 도전해 나가면서 배워 나가면서 학교 생활을 하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20분이 넘어가네요. 자, 시험 잘 보기 바랍니다.